평화와 대화를 앞세운 새 정부의 대북기조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기조가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는 바뀔까요? 국회도 뚜렷하게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데요. 여기에 사드 배치 등의 당장 해결해야 할 안보 현안도 많습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시죠. 촌철살인으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또 국회 국방위위원이고 삼선이십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뉴스집 중에 정치인이 나오시면 아주 간단한 20초 자기소개 네. 시간을 드리기로 했어요. 먼저 이 의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정치가 달라져야 보통 사람의 삶이 좋아지고요. 세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비례대표 초선 의원입니다. 잘 모르는 국방위에서 열심히 배워가면서 우리 선배 의원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경기도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네. 사실 저는 아주 기분이 좋은 게 저희 지역이 아주 가뭄으로 고생을 했는데 네. 어제 비가 많이 내려서 아주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방위 소속 의원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요즘 가장 난감한 사람이 바로 한민구 장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잊혀지고 싶은데 안 잊혀진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국회 국방위 소속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민구 장관 본인 스스로는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봤더니 주요 참모 회의도 매일 아침 하던 것도 안 하고 또 거의 모든 행사를 서주석 차관에게 맡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장관을 그만두는 그날까지는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그 보도는 봤습니다만 조금 과장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국회에서 만나거나 따로 알고 있기에는 전혀 빈틈없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안보 수장다운 처신이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있거든요. 네. 대단히 잘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다. 두 분 시각이 너무 다르신데요? 네. 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좀 마음이 좀 짠하죠. 사실은 좀 쉬고 싶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가야 될 네. 입장이기 때문에 쉬고 싶은데 네. 못 쉬고 있으니 마음이 짠하긴 합니다만 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네. 자, 말 나온 김에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두 분이 남았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데 2, 3일 미루기로 했다고 해요. 여당에서 이렇게 요청 내지는 부탁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 신문 보도는 봤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본회의가 사실은 2시에 잡혀 있었는데 본회의 하기 전에 대개 각 당별로 의원총회라는 걸 하거든요. 네. 의원총회 갔더니 원내대표가 그런 정황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 3일 말미를 좀 주면 네. 야당이랑 충분히 협의해서 국회를 좀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네. 아마 이제 약간 좀 오해를 낳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인사청문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 그러고 네.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좀 야당과 협의해 보겠다. 이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한 명 정도는 임명을 철회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원내대표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다고 네, 오늘 그래요. 의총에서는 밝히셨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아마 자유한국당에도 부지런히 전화통화 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친한데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 홍준표 대표께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시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가 두 명의 후보자 다 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번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밝혔는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두 분 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송영무 후보자는 제가 직접 검증을 했습니다마는 91년 3월 25일 날 네. 0.11입니다. 만취 상태인데 일반 국민 같으면은 면허가 취소돼야 되고 당연히 당시 대령도 되지 않았어야 될 뿐인데 그것을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아예 그것을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해가지고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결함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통령께서 임명하면은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과거에 저희가 여당일 때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는 안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뭐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째는 개별 후보자별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네.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국방이니까 소형모 후보자는 같이 검증을 했습니다만 일부 드러난 험결은 험결대로 있더라도 과연 그걸 덮을 만한 능력이 후보자에게 있느냐 이걸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이분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있느냐 네. 이런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인사권이라 뭐 특히 여당 의원이라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같이 우리 검증을 했습니다만 저는 험결이 있으나 능력도 출중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저희 관행이지만 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당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 못하는 그 문화는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 갖고 그 점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오늘 아침에 자유한국당도 과거에 마찬가지였지만. 예, 물론이죠. 네. 오늘 아침에 그 언론을 봤더니 청와대 안팎에서 국방장관 후보장 중 그나마 송영무가 제일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 그걸 듣고 이걸 송영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예비역 전 장군들에 대한 모독이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역대 후보자 중 가장 비리 덩어리인데 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분들도 도대체 어떤 비리가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네. 전 그 부분을 좀 밝혀줬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하신 지적에 좀 상당히 공감할 부분이 저는 있고요. 또 제가 그런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해도 제가 뭐 굳이 반론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오늘 아침 어떤 신문을 보니까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국방 전문 기자가 칼럼을 쓴 거 보니까 송영무가 답이다. 본인도 충분히 험결이 있는 건 알지만 국방 전쟁의 상황을 고려하고 이거는 영향을 봤을 때는 이분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꼭 여당이라서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니다. 전문 기자들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으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누가 봐도 2명 다 임명하면 당분간 협치는 물 건너가는 그런 분위기라서 한 명이 낙마하게 된다면 임명을 철회하게 된다면 워낙 북핵 등 뭐 현안이 많아서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분석입니다. 예, 2명 중에 1명 정도는 낙마시키자 이런 접근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컨대 10명이 대상인데 10명이 문제가 있으면 다 자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10명이니까 2명 자르고 8명을 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좋지 않고요. 정치의 생리가 여야 간의 타협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접근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저도 이철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철희 의원 좋아하는데요. 이게 무슨 장관이 무슨 물건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어떻게 좀 양마시켰으면 안 됐겠냐는 것은 그건 전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과연 해당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냐 없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여론조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사실 국민 여론이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대통령께서 이 국민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께 여쭤볼 게 많은데요. 먼저 그 주제를 좀 바꿔서 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하늘로 치솟는 화성 14형. 북한은 여러 각도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보여주며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도 철미 우리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개발 창조의 길에서 새롭게 탄생한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 탄도미사일은 2,800km가량 치솟는 고각 발사 이후 933km 떨어진 동해상까지 날아갔습니다. 제대로 된 각도라면 7,000km 이상 타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화성 14형 시험 발사 대성공 만세! 김일성 광장에서부터 여명거리와 개선문 광장 등 평양 곳곳에서 열린 화성 14형 발사 자축 행사에 평양 주민 수십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세관사령관 동지 손길 아래서 우리 로켓 전문가들도 믿기 어려운 기적적인 기적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대동강변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하고 청년들은 김정은 찬양 노래에 맞춰 단체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국정원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고 네. 이렇게 잠정 평가한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그 북한의 미사일 그 발사가 있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한미 군당국이 동시 사격 훈련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력 시위 이 글자로 보도가 나갔느냐 직접 챙기기까지 하셨어요. 네.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하시나요? 뭐 저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전 잘하셨다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안보 행보가 불안하다 이런 지적들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이런 불안이 좀 불식이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건 사실인데 그 걱정이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수면하에 내재돼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 FTA 재협상 문제라든가 또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라든가 또 한일 위안부 문제 등이 그대로 존속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한미일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일을 푸는 데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한미 정상회의 또 그리고 G20을 통해서 현실적인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점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외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안보 불안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공수부대 출신인데다가 국방이 이럴 때 2년도 했고요. 또 평소에 하는 말씀을 보면 안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 무력 시위를 한 거는 우리가 미사일도 막 쏘고 이랬잖아요. 네. 무력 시위 한 거는 전례 없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쏘고 나면 성명서 내고 규탄하고 뭐 좌시하지 않겠다 뭐 네, 이런 네. 얘기하고는 끝났거든요. 그러다 조금 지나면 미국의 뭐 폭격기가 온다든지 항공모함이 온다든지 이런 네.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힘으로 뭔가 좀 보여주자, 응징하는 자세를 보이자 그래서 네. 힘을 동원한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진문맥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안보다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하니 대통령도 뭐 국권 안보 태세를 유지할 것이고 야당도 저희가 야당일 때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안보에 대해서 안 도와준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역지사지해서 이제는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협치, 이런 안보 협치만큼은 좀 제대로 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난 저쪽으로 동감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정부 당국자나 통일부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대화에 좀 치중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 대화보다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재, 또 그리고 응징 이런 것이 기본이 되고 나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대화가 필요한 것이 만약에 북한에 어떠한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대화를 먼저 주장한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일본 그 외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 그대로가 대통령의 저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없으면 대화 없다는 기조는 분명히 갖고 계신 거고요. 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교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거는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야당도 지금 시급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물꼬는 터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네. 단호한 입장을 갖고 아니 계신데 이산가족은 다만, 충분히 제가 말씀하시죠. 다만 교류의 물꼬는 트자라는 것이고 이거는 미국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한 겁니다. 미국도 동의해 준 거기 때문에 뭐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아니 이산가족 재개 같은 경우는 뭐 이철희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예를 들면은 개성공단 재개 같은 건 대단히 위험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절대 북한의 변화가 없이는 네. 안 된다. 그것이 작년에 핵실험 이후에 우리가 취한 조치거든요. 네. 그 후에 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조는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사드 배치 문제 얘기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5일에 이 문제로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을 불러 또 논쟁이 있었는데요. 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그 미사일에 대한 그래도 최선의 방어용 무기에는 사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드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드 연내 배치 가능합니까, 장관님? 사드 1개 포대가 네. 레이더 1대, 네. 또 발사대 6기, 미사일 48발로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네. 혹시 또 오해가 계실까 말씀드리면 1개 포대 전력이 다 들어와 있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사대 2기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은 초기 운영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완전 운영 능력이 되려면 한 포대가 다 배치가 되는 게 맞죠. 예. 사드가 지금 예정대로 하면 이미 배치가 6기가 완료됐어야 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가더라도 지금 아직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아직 뭐 배치될 시기는 그러니까 지금 아니죠. 계획이 헝클이 앞서 잠깐 안민구 장관 이야기했지만 참 뭐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이야기 아직 배치될 시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네. 당초대로라도 모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관이 말씀하셨던 원론적인 겁니다. 이야기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아니, 네.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네. 원래 예정이 있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걸 늦추고 있느냐. 지금 그까지 진도가 나간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원래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 말까지 배치하는 거였고요.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조금 늘어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환경영향평가 같은 이런 절차적 문제를 좀 짚고 가자는 거는 미국도 동의해 준 거거든요. 네. 이번에 가서. 그러니까 그 절차대로 가는 것이고 일부러 늦추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네. 왜 늦추냐, 왜 의도적으로 자꾸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네. 그건 근데 조금 이견이 있는 게요.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서는 네. 생략할 수가 있게끔 현행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다가 한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나머지 절차는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계절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금년 내에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네. 이 사드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드가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인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드는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미국과 딜을 해가지고 핵 항공모함에 대한민국 연내 상시 배치라던가 네. 아니면 핵 잠수함 배치라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오히려 얻어내는 것이 더 실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드부터 여쭤볼까요? 이제 한국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환경영향평가는 지금도 제가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안 할 수 네. 있죠. 네. 왜냐하면 한미 방위조약이나 소파협정에 대한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한민구 장관이 이걸 뭐 정치적 용어로 하면 지난 정부에서 하기로 이미 결정한 사안이에요. 하고 있었던 사안이란 말이죠. 네. 근데 기왕에 하는 거면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네. 야 이만큼 면적이 주어지는데 이걸 네. 1, 2차로 쪼개서 줬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전체 주로 면적을 따져보면 사계절을 다 따져보는 게 맞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통수권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걸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소규모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거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비 걸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네. 하면 제대로 하자는 게 우리 문제의식인 것이고 이것이 사드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닙니다.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이고 그거는 네. 주권국가의 국내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한 발 더 근데- 나아가서 근데 이제- 김 의원님이 요 문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핵 항모 같은 걸 미군의 핵 항모 같은 걸 상시 배치하자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우리 정부가 한때 지난 정부가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어떤 걸 하나를 하면 안보가 되고 어떤 걸 하나는 안 하면 안보가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예컨대 대통령께서는 핵잠수함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공약하셨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국방에서도 논의하고 우리 전체 안보 네트워크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죠. 그러나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걸 상시 배치하자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공론화를 거쳐서 판단해야지 당장 하자 말자 안 하면 안보에 대해서 소홀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이거는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사드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핵 항모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중국이 더 반발할 텐데 그럼요. 사실 우리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은 단연 우리하고 최고 교역 국가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드라는 것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방어용 무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은 중단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성공을 시켜놓은 그 단계인데 그럼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드를 완전히 배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사일을 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국가 아니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적인 문제도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는 예를 들어서 중국과 외교 관계가 나쁘면은 저희가 밥 3끼 먹고 2끼 먹고 살고 라면 먹고 버틸 수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다. 국가 생존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가면은 오히려 저는 사드를 신속하게 배치해야지만 중국에서도 이제 경제 보복도 그만하게 되고 한국과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순망치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의 경제 보복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사실은 레이더를 우리나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설사 우리나라 레이더를 사드가 아니라 우리 레이더를 사서 들여본다고 하면 그거는 시비 걸 일이 아닌 거잖아요. 자기들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이런 접근이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다만 워낙 가까운 나라에 있고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도 있고 의다르고 아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설득하듯이 설명하면서 풀어가면 될 일을 안 한다 그러다 오늘 갑자기 학교 잃어버리니까 지금 그쪽도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난 사람한테는 달래려고 애를 써야지. 야 우리 마음대로 할 텐데 왜 시비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인 거죠. 대통령도 사드 보복 지나치다라고 이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선택할래, 미국을 선택할래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면 이쪽도 설득하고 이쪽도 설득해야 되는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이걸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너무 시간 때문에 경과가 된 거라 네. 사실은 이런 논의 자체가 좀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합니다. 네네네.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 제안이 나왔는데 7월 27일 이렇게 날짜가 딱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아직까지는 반응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각에서 우리가 먼저 확성기 방송 같은 거 안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서로 호혜적으로 쌍방이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도 저쪽이 안 움직이면 결국 그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변화 없이는 우리도 변화 없다. 지금 기존은 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소통의 물꼬는 터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것조차도 하지 말자는 쪽이 있어서 저는 해야 된다는 주장을 좀 강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신기한 게요. 여러 가지 제재 중에서 김정은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 대북 확성기락입니다. 지난달 연천에서 넘어온 귀순군도 네. 이 확성기 방송을 듣고 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탈북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철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돼야지 그저 우리만 먼저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잠깐 시간이 있어요. 네. 사드랑 빗대서 표현하자면 이 대북 확성기 추가로 우리가 늘렸잖아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게 엉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대북 확성기 엉터리 들어가니까 좀 검증해서 잘못된 거 지적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확성기 하지 말자는 거냐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안보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방산비리라고 흔히 하는 방해사업 비리는 이적죄에 준해서 다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안보 태세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많은 의견에서 또 다른 점도 있지만 또 이렇게 두 분처럼만 이렇게 협의해 나가면 우리 안보 문제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